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지은이는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신의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이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30년간 60만 명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를 상담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자녀교육 전문가이자 진료 대기만 2년에 달하는 영유아기 발달 분야 명의로 손꼽힌다. 아동 성폭력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대상, 육아정책 수립 및 의료봉사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수여하는 여의대상 길봉사상을 수상했다. 아이들은 세상의 규칙에 반하도록 태어났다. 아이는 지극히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알 길이 없다. 물론 혼자 알아서 척척 숙제를 하고 어른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런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통틀어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는 뭔가를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는 법이 절대 없으며 한 번 말해서 듣는 경우도 거의 없다. 최소 두세 번의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해야 할 일을 마지못해 한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어릴 때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했던 아이들은 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가끔 요즘 소아정신과에는 어떤 애들이 많이 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 그런데 모두 예외 없이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다. 바로 부모 내지는 주변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병이다. 왜 이렇게 아이와의 대화가 어려운 걸까? 일방적인 대화가 문제다. 10살 된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옆에 앉혀둔 채로 아이가 얼마나 자기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반항적인지에 대해 쏟아냈다. 엄마를 내보내자마자 아이는 "우리 엄마 보셨죠? 늘 저렇게 자기 얘기만 해요. 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어른인 우리도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과 대화하면 피곤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 이야기가 모두 해라, 하지 마라, 대체 왜 그러니?처럼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부모들은 정작 자기 자신이 아이에게 얼마나 일방적인지 잘 깨닫지 못한다. 부모 노릇 중 하나는 아이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아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느냐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아이의 대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모는 아이를 세상에 적응시키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만들 책임이 있다. 부모들은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아이와의 대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르기 일쑤다. 아이들은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지고 밤에 칭얼거려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방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학교에 가지고 갈 준비물을 까먹는다. 그러면 부모들은 열불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기 마련이다. 그 순간 대화는 아이와의 힘겨루기로 변하고 만다. 지친 부모들은 결국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훈계하게 된다.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보통 입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고 싶어 대화를 시작한다.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 부모 역시 아이와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기분이 나빠지는 일도 없다. 그저 내 기분이 어떻다고 말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명령과 훈계이면 아이는 다시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문을 닫아버리게 된다. 나는 부모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본다. 이해하는 대화와 가치를 전하는 대화가 그것이다. 이해하는 대화는 아이 입장이 되어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는 대화다. 이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기분을 풀어준다. 한편 가치를 전하는 대화는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하는 대화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말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에게 가치를 전하는 대화만 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옳은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옳은 가치를 전달하려다 보니 아이의 잘못을 지적할 일이 많아진다. 아이는 어느새 부모의 옳은 말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나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대화할 때 이해하는 대화를 더 많이 해주라고 권한다. 10마디 말 중 8마디는 아이의 기분을 살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이어야 한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는 이해하는 대화와 가치를 전하는 대화의 비율을 80대 20으로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아이를 이해하라. 아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10번 중 8번은 꾹 참고 이해하는 대화만을 해보라. 아이를 키우려면 나의 고집과 기준을 버리고 몸을 낮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에게 병이 생긴다. 부모가 버려야 할 욕심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이를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추어 키우고 싶은 욕심, 아이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게 하고 싶은 욕심, 끊임없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 부모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한 아이는 결코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자라지 못한다. 부모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아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아이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 스스로 변화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관계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 열쇠는 바로 나에게 있다. 섣불리 아이를 원망하고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 들면 결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 나의 태도와 감정은 바꿀 수 있다. 나는 경영학자이자 미래학의 대가로 잘 알려진 피터 드러커의 책들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피터 드러커 자서전을 최고로 꼽는다. 이 책은 피터 드러커가 그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 시간순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가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은 할머니였다. 그의 할머니는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성매매 여성인 리치에게도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리치 양,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목도리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치가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6층까지 걸어 올라가 그녀에게 감기약을 건네주었다. 드러커는 그런 할머니에게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배웠다고 한다. 그는 인생의 길목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깨달았다. 그가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에서든 끊임없이 배울 점을 찾는 노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부모들은 종종 아이가 성장 과정에 있으며 미숙한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는다. 아이가 웬만큼 자라면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기 아이가 지금 어느 발달 단계에 와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과 인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아이에게는 타고난 기질이 있다.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대화할 때 적절히 맞추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가 아이의 기질에 맞추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질에 맞춰 대화한다. 아이는 말이 많은데
부모는 조용한 성격이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답답할 것이며 또 엄마는 얼마나 정신없을 것인가. 소리에 민감해서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입맛이 예민해서 아무거나 잘 먹지 않는 아이도 있다. 어떤 아이는 눈치가 너무 빨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소와 조금만 다르게 대해도 금방 알아차리고 상처를 받는다. 울지도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어서 부모가 순하다고 여기는 아이, 더 나아가 답답하다고까지 느껴지는 아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아이는 결코 착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심하게 위축되어서 얼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도 잘 모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표정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는 혼자만의 세계를 좋아해서 남들이 뭘 물어도 잘 대꾸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부모 역시도 말이 없는 뚱한 타입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는 보통 말이 늦어서 병원에 오는데 그럴 경우 부모가 감정 표현 훈련을 받아야 아이가 좋아진다. 엄마가 웃는 표정으로 자꾸 말을 걸어주고 아이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는 대화를 하면 아이는 엄마를 보고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뚱한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움츠러드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이 있다. 나는 부모에게 그런 유형을 세상을 말을 타고 휙휙 보는 아이들이라고 설명한다. 이 아이들은 달리는 말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금방 잊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다. 산만한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 준비부터 시키는 게 좋다. 무의식적으로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 아이의 손을 모으게 하고 다른 데 보지 않고 엄마 눈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보통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이럴 때 부모 중 산만한 사람은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고 산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가 적절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부모와 아이의 기질 차이가 너무 심해서 혹은 부모가 어릴 때 아이를 방치하거나 가혹하게 대해서 이미 문제가 생겨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아이가 어떤 욕을 하건 어떤 폭력을 휘두르건 간에 무조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너의 행동과 생각을 모두 이해한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그래야만 아이가 비로소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때문이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이는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을 잘 들을 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한다. 말 잘 듣는 아이만큼 부모에게 만족스러운 아이가 없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려면 일단 순종하는 도리밖에 없다. 하지만 어릴 때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했던 아이들은 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다. 혹시라도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하고 싶은 말을 감추고 자신의 욕구를 계속 억누르다 보니 속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자꾸만 쌓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아이로 하여금 엉뚱한 반항 심리를 부추긴다. 나중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큰 거짓말을 하거나 무뚝뚝한 표정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같은 경우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버린 아이들은 자신의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부모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억압한다. 학술 용어로 순종하는 병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고 그저 좋아할 일이 아니다. 너무 말 잘 듣는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착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당연히 호기심과 창의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커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심각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너무 말 잘 듣는 아이들은 타인의 뜻을 따르는 데만 익숙하기 때문에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일에 대한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실패와 잘못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매사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일종의 패배감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 설령 당신의 아이가 대한민국 1%에 속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말 잘 듣는 것을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지 말았으면 한다. 몸 동작과 표정, 억양 등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 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만 보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보내는 신호를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친밀하고 오래 지속되기에 감정을 숨기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니 아이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의 차갑고 무서운 눈빛, 못마땅하게 여기는 표정이 아이와의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일 수도 있다. 가장 가슴 아픈 아이들이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폐한 채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영화 마라톤이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주인공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위 10%에 드는 뛰어난 경우라서 반복 학습을 통해 타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폐아는 그마저도 힘들다.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말하는 대신 발작을 일으키는 등 그 어떤 말도 하거나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다. 2돌 반이 넘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 않고 말이 늦은 아이가 있었다. 부모는 동네 병원에 갔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너무 놀라 나를 찾아왔다. 알고 보니 맞벌이인 그들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는데 입이 짧은 아이는 잘 먹지를 않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울기 시작하면 그칠 줄을 몰랐다. 너무 힘들었던 할머니는 아이에게 태블릿 PC로 뽀로로나 아기상어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러면 아이는 이유식도 잘 받아먹고 울음도 그쳤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왕이면 아이가 영어를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아용 영어 학습 영상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틀어주었다. 어느새 아이는 하루 최소 5시간을 태블릿 PC를 끼고 살게 되었다. 진단 결과 아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 능력, 인지 능력, 사회성이 모두 떨어졌다. 부모와 다양한 말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커야 할 아이가 디지털 기기가 주는 시청각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으니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이를 치료하는 동시에 엄마에게 아이와 놀아주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엄마가 아이와 잘 놀아주지를 못했다. 엄마 또한 바쁘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지쳐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대신 태블릿 PC를 보여주곤 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엄마에게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나는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가 당신을 쳐다보면 웃어주고 아이가 소리를 내면 무조건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아이는 차츰 정상적인 발달 속도를 되찾기 시작했고 8개월이 지나자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3년 뒤에는 별 문제 없이 유치원에 다닐 정도까지 이르렀다. 영유아기에 디지털 중독에 빠진 아이의 사례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고 해도 부모와의 대화가 없다면 한 아이가 온전히 사회적 존재로 자라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부모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 상태의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쯤 지나
엄마라고 처음 말할 때까지 엄마는 아이와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한다. 특히 생후 6개월까지는 아이의 긴장을 완화해 주는 것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시기의 아이는 유독 긴장도가 높다. 배가 고파도 긴장하고, 똥을 쌀 때도 긴장하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긴장한다. 그때 부모가 아이와 눈을 마주쳐주고, 배고플 때 빨리 젖을 주고, 칭얼댈 때 안아주면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이 불쾌하고 힘들 때마다 늘 돌봐주는 것을 알고 그와 통하고 싶다고 느낀다. 100일이 될 때까지 이유 없이 아이를 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던 엄마가 있었다. 그녀의 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생리적 욕구를 제때 해결해 주는 게 전부는 아니다.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화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무표정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세상 어느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가 된다. 어떤 심리학자는 아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불행하고 소외된 감정이 부모가 바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따뜻한 아이가 될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비뚤어진 아이가 될지는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화를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모들을 만나면서 나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걱정과 불안이 있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는 부모가 아이도 잘 키운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부모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부모의 1차적인 목표는 아이를 안전하게 살아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예기치 않은 일의 연속이다. 한 연구진이 엄마 노릇을 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음식이 풍족한 환경, 음식이 부족한 환경, 그리고 어느 날은 음식이 풍족했다가 어느 날은 부족한 환경.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마련하고 각각 어미 원숭이와 새끼들을 함께 지내게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세 그룹의 원숭이들을 관찰했다.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 있던 어미는 새끼들을 잘 보살폈다.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 있었던 어미 역시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 있던 어미 못지않게 새끼들을 잘 보살폈다. 하지만 음식이 풍부했다가 부족한 환경에 놓인 어미는 새끼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격하고 학대하기까지 했다. 또한 다른 집단의 원숭이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수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간 역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려워하며 소심해지고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이들은 덩달아 우울해하고 엄마에게 과도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불안정 애착 증세도 보인다. 환경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과열된 경쟁으로 언제 낙오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엄마들은 걱정을 매일 달고 살게 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은 한 번 나쁜 일을 경험하고 나면 나쁜 일과 관련된 것에만 신경이 집중되는 상태를 잘 말해준다. 이처럼 불안한 이유는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인데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른 신념을 만들어 바꿀 수 있다. 1. 일단 그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지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고 느껴지면 그 생각을 일단 멈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주관적인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이가 안전수칙에 소홀했기 때문인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인지 스키장의 안전장비가 부실했기 때문인지 등등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3.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과거에 경험한 일들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에 극심한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그 불안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말하고 현재에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안을 떠올리라고 한다. 이때 대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4.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것. 불안이 많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런가?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매 순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닥친 문제를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꿀 수 없는 문제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바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바꾸어야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애쓰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할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안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뇌는 가만히 있을수록 온갖 걱정을 만들어낸다. 안 좋은 생각과 걱정이 몰려올 때는 일단 몸을 움직여보라. 불안에 가장 좋은 해독제가 행동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될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마크 고울스톤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각각 특성이 다른 세 개의 뇌가 있다고 말한다. 제일 깊은 곳에는 가장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인 뱀의 뇌가 있고, 중간층에는 포유류의 뇌인 토끼의 뇌가, 가장 바깥에는 인간의 뇌가 있다. 그런데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뱀의 뇌이다. 뱀의 뇌는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즉 공포, 불안, 위협을 느낄 때 가동되는 뇌이다. 누군가가 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면 어떠한 고등의 사고작용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뱀의 뇌가 가동되고 다른 뇌들은 일단 멈춤 상태로 돌입한다. 그러므로 감정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토끼의 뇌나 인간의 뇌를 애써 가동시켜야 한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뱀의 뇌를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뱀의 뇌가 활동 중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알아차리는 행동 자체가 인간의 뇌를 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아차린 상태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뱀의 뇌는 제풀에 스르르 김이 빠진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먼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충분히 느끼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한다. 감정을 제대로 느끼면 오히려 감정의 에너지가 스르륵 빠지면서 불편한 감정과 거리를 둘 여유가 생긴다. 그러고 나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로 옮겨가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선택하는 대신 그저 끌려가야만 할 때 반항적이 된다.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없다. 비록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선택권을 박탈당한 아이들의 좌절감은 생각보다 크다. 아이들의 반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무작정 아이의 버릇을 잡겠다고 무섭게 혼을 내면 아이는 절대 바뀌지 않을 뿐더러 부모와의 관계도 멀어진다. 나는 횟수가 많든 적든 체벌은 결국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매는 없다. 매를 들어야만 아이가 말을 들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혼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소리치고 때리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타이르기, 대안 제시하기,
요구 들어주기 등등 말이다. 다음은 내가 진료실에서 흔히 만나는 문제 유형 부모이다. 당신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많은 문제 부모가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아이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또한 유념하길 바란다. 1. 아이 감정에 둔감한 부모. 내가 가장 심각한 부모 유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아이 감정에 둔감한 부모다. 아이가 놀라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불쾌한 기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이에 속한다. 아이 감정에 둔감한 아이들은 아이와 놀아보라고 하면 아이 수준에 맞춰 놀 줄 모르고 아이를 통제하는 데만 급급하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표정이 거의 없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며 심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보통 아이 감정에 둔감한 부모들은 자기 감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2. 잔소리를 참기 어려워하는 부모.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 밑에서 자란 한 아이가 말했다. 엄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어요. 잔소리꾼 엄마는 양치질해라, 숙제 챙겨라, 밥 흘리지 말고 잘 먹어라, 길 건널 때 주의해라, 책상 정리 잘해라, 알림장 잘 가지고 와라 등등 끊임없이 아이의 행동을 체크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잔소리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부모가 잔소리의 형태로 사사건건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늘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고 틀리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아이는 부모가 믿는 만큼 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3. 자신의 말을 어기는 것을 못 견디는 부모. 자신의 말에 아이가 이의를 제기하면 발끈하는 부모들이 있다. 말대답을 유난히 싫어하고 지나치게 예의 범절을 따지는 부모들이 그렇다. 시댁 어른들에게 꼼짝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잘 내색하지 않아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엄마.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아빠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보다 높은 권위에 몸을 납작 엎드리는 만큼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귀면 깍듯하고 친절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집에 돌아가면 폭군으로 돌변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를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의 입을 봉하고 순종을 강요한다. 그들의 지나친 예의 바름 뒤에는 자신감 없는 자아가 숨어 있다. 그들에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멍한 표정을 하고서는 횡설수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냉소적이 되거나 극도로 반항적이 되기 쉽다. 4. 자식에게 하소연을 일삼는 부모. 자식에게 하소연하는 부모는 아이를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위해 희생했는지 늘어놓는데 여념이 없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일찌감치 애어른이 된다. 엄마와 아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란다. 사람들은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아이를 보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지만 아이의 내면은 황량하기 짝이 없다. 아이는 부모에게 마음껏 기대지도 못한 채 부모가 겪는 갈등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겉으로는 어른스럽게 행동해도 속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불만을 안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걸핏하면 폭력을 쓰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어머니를 둔 효자 아들이다. 효자 아들은 불쌍한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엄마의 요구라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아들은 비록 결혼은 했지만 한 여자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저 불쌍한 엄마의 효자 아들로만 남을 뿐이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효자 아들처럼 자기만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은 없다. 내 삶의 어려움은 내가 해결해야지 그것을 아이 인생의 무게로 지워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의무로 점철된 삶을 주고 싶지 않다면 하소연부터 거두어 드려야 한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라 적당히 좋은 엄마라고 말한다. 아이의 욕구를 늘 만족시켜주는 완벽하게 좋은 엄마는 아이가 새로운 행동과 기술을 익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아이에게 덜 맞춰주는 적당히 좋은 엄마 밑에서 아이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마가 꼭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아이가 어떤 아픔이나 좌절을 아예 느끼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다. 매사에 반항적이고 말대답이 심해 병원에 온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세상을 온통 삐딱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학교는 재미있니? 라고 물어보자 입을 실룩거리며 그런 학교가 어딨어요. 원래 학교는 재미없어요. 라고 잘라 말할 정도였다. 아이는 굉장히 똑똑해서
자기 생각을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의견이 상대에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단정짓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필요 없는 변명을 많이 했다. 자기가 하는 말에 누가 토를 달면 그걸 유독 못 견디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엄마는 아이가 부모한테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에게 훈계를 늘어놓을 수는 없다. 즉, 아이의 말을 훈계라고 받아들이는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떨 때 아이에게 화가 나는지 한 달 동안 글로 적어보라고 했다. 한 달 후 그녀가 적은 노트에는 아이가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았다. 애들 아빠랑 다퉜는데 애가 아빠 편을 들면서 나를 무시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이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났던 거였다. 알고 보니 그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잘난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무시당하면서 자라 남들이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없이 친절했지만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어렸을 때 당했던 것이 생각나 화를 냈다. 결국 아이의 말대답 원인은 부모에게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아이는 무척 똑똑하며 아이가 반항하는 것은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후 엄마의 노력 덕분에 아이가 별다른 치료 없이 좋아졌음은 물론이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는 마음속 어딘가에 켜켜이 쌓여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다. 우리의 생각은 어제의 산물이며 어제를 가지고서는 내일과 만날 수 없는 게 분명하다. 내일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에 접근함에 있어 우리의 문제는 낡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나아가 낡은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이다. 나는 왜 아이를 키우면서 너그럽고 여유롭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안달복달했을까?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참 걱정이 많은 분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동 유괴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그러자 어머니는 헌옷을 구해오더니 우리 차남매에게 그것을 입히고 머리도 덥수룩하게 잘라 학교에 보냈다. 부잣집 아이로 여겨 유괴해 갈까봐 그런 것이었다. 내가 이런 거 입기 싫어 라고 하자 어머니는 그러면 유괴범이 잡아갈지도 몰라 라고 겁을 주었다. 또 어머니는
지나칠 정도로 먹는 것에 신경을 썼다. 나는 좀 말랐어도 잔병치레 안 하는 강단 있는 체질이었는데도 어머니는 때만 되면 없는 살림에 보약을 지어주었다. 내가 쓴 보약을 안 먹고 버릴까봐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았음은 물론이다. 어머니가 그처럼 걱정이 많은 것은 삶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삶의 모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안 좋은 쪽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쩌다 실수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다. 결정적 순간에 실수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겁을 주곤 했다. 나는 중학교 때 1등을 했는데도 어머니에게 왜 100점을 못 받았느냐고 혼이 나야 했다. 어머니의 불안 이면에는 전쟁이 있었다.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포항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난 해 어느 날 밤 북한군이 집에 쳐들어와 부모님을 모두 끌고 가버렸다. 다행히 할머니가 혼자 남은 어머니를 거두었지만 며칠 후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총살을 당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어머니는 다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 부산으로 피난을 갈 때 길거리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이 중에 엄마 아빠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머니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에게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어쩌면 전쟁의 상처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70여 년밖에 안 된 나라다. 그 이후에도 4.19 혁명, 5.16 쿠데타, 유신체제,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 등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큰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 사건들을 모조리 체험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안정된 정서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자라던 때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모든 아이에게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를 강요했는데 그건 역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의식이나 남과 나를 지나치게 비교하는 사고방식 역시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어느 누구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나의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작가 스펜서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서 배워라.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라. 그것이 현재를 즐겁게 사는 힘이다.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는 기적을 낳는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발명왕 에디슨,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모두 어렸을 때 문제아였다. 스필버그는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는 아이였고 에디슨은
느려 터진 아이였으며 아인슈타인은 말없고 엉뚱한 아이였다. 그들의 선생님은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무능력하고 엉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우리 아이의 독특한 점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대처했다. 선생님들이 끝내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면 학교를 옮기기도 했다. 부모는 아이를 긍정적으로 믿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신뢰하면 아이는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발달이 많이 더디거나 장애가 있어도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부모의 인생도 바꾸어 놓는다. 그러니 부모들이여,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아이를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아이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